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필요성이 커졌고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성 확보가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미세먼지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우려와 관련해 중국은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황사에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었죠.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5개의 기본 원칙을 수립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심해지다가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뇌 질환으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인공지능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생기고 정보보호와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됩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과기정통부 2차관실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이 새로 마련되고 정보보호와 방송통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네트워크 정책실이 신설됩니다. 또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해 현재 정보보호 정책관의 업무를 확대해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으로 만들 방침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이 커졌고 5G 등 초고속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자 중국은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지만 30%에서 최대 70%로 추산됩니다. 그런 만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부터 전달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 비간지의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베이징의 미세먼지 개선 사례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대고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매우 드문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以北京为例啊，这个也就是从13年以来到今年啊，这个也就5、6年的时间，我们的 PM2.5是下降了将近50%，我们的二氧化硫是下降了70%到80%。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대기 분야 협력에 관한 맑은 하늘 계획 이행 방안에 서명하고 정책과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예보, 경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 오는 23일과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한중일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연구 보고서도 처음 공개됩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중국의 반대로 공개가 무산됐는데 세 나라 사이 미세먼지 이동 경로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책임 소재 규명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해양 방류는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달에만 벌써 수차례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중국발 황사와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 황사는 물러갔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는 주말 내내 곳곳에서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The only way to tackle the global challenges that we face today is through solidarity. Global challenges require global solution. 한국은 최근 마련한 미세먼지 단기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절반 가까이 가동 중단하고 노후경유차 110만여 대의 운행을 금지하는 겁니다. 청정 대기 지역으로 알려진 호주는 폐기물 소각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20여 가지 방법을 통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를 6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Breaking down the silos. They include clean cooking, renewables for power generation, energy efficiency for households, energy efficiency standards for industry, electric vehicles. These measures would provide an additional 20%. 독일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지목하며 자동차 생산업체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To make car use less attractive, raise the costs for car use. So if you have to pay for parking, then it may distract you to use the car and turn to alternatives, public transport and cycling. 세계 각국의 환경 분야 전문가 등 모두 350여 명이 참석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법을 논의하는 포럼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대기오염 수준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항공편 차질이 속출하고 휴교령도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자동차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험한 주행을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आँखों में काफ़ी जलन हो रही काफ़ी और सांस लेने में थोड़ी दिक्कत हो रही गले में पूरा वो यहाँ पे दिक्कत है गले के अंदर पूरा. 수도 뉴델리에선 대기질 오염 지수가 최대치 999로 치솟은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심각 단계인 500을 훌쩍 넘는 역대 최악의 기록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치의 25배를 넘었습니다. 델리주 총리가 델리는 가스실로 변했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대기오염이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30여 편이 회항했습니다. 아예 취소, 연기되는 비행편도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일까지 휴교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급 학교에 500만 개 마스크가 배포되고 차량 이부제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시민들의 고충은 여전합니다. I feel terrible. It's pathetic. I feel like moving out as well because I'm pretty young and I'm still like on a stage of building up my life. 추수가 끝난 뒤 논밭을 태우는 연기와 힌두 축제 불꽃놀이 등이 인도의 고질적인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인도 국민의 건강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미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본격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국제환경단체 등 미 국내외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은 지 2년 5개월 만에 미 행정부가 유엔에 탈퇴를 통보하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 50년 사이 74%나 줄었는데도 파리 협약이 미국민들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리 협약은 2015년에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역사적 합의입니다. 미국이 이런 파리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협약 이행에 미온적일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당선될 경우 파리협약에 다시 동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인 폰다 등 유명 여배우들은 경찰에 수차례 체포되면서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very human life is dependent on having and honoring our planet. Yet we have violated and abused Mother Earth. 국제환경단체 멸종저항은 유명 인사들을 내세워 10년 내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려는 캠페인을 벌이며 파리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곧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례적인 가을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난주 후반에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미세먼지가 강력해지는 계절에 대비하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4월에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현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현재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나요? 자, 이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기술 진보와 제도 혁신을 통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명의 발전은 창조와 파괴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즉 엄청난 발전도 있지만 화석 에너지의 대량 소비에 따른 온실 기체 급증으로 우리의 자연과 환경의 역습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폭염이 있었죠, 혹한도 있었죠, 가뭄 그리고 수포 태풍 이런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과 갈등, 질병 확산, 난민 증가 이런 비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 이런 비극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배후에는 바로 인류의 온실 기체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간 이룩한 문명은 축복만이 아니라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미세먼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공기 오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즉 생산, 소비의 결과물이고 당장 우리가 숨 쉬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라든가 산업, 환경, 정책들을 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바꿔야만 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 우리 후손의 삶의 질,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기는 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니까 심각성이 더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와 환경 파괴로 인한 어떤 기후 변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혜로운 기후변화 대책이 바로 미세먼지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물질주의적 인식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만 하는 때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도 발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래와 후손의 건강한 삶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과잉 만족을 추구하는 지나친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소비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성장주의나 환경주의 두 극단을 벗어나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보면 인식의 전환을 넘어서 행동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국가기후환경회는 보고 있어요. 즉 삶의 질이라든가 건강, 기후변화, 생태계 보호 등 궁극적인 목표들 가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좀 지불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사실을 국민이나 기업이나 종교계,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회적인 합의
또 정치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이럴 때만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미 뭐 환경 파괴가 많이 이루어진 감은 없잖아 있지만 그럴 만큼 더더욱 과감한 대책과 함께 사회적인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과정이 어땠나요? 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제 출범을 하면서 약 한 5달에 걸쳐서 아주 각계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왔어요. 본회의가 있고요, 전문위원회가 있고 분야별 협의체,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 산업계 이런 것도 수시로 열렸고요. 또 이제 최초는 501명으로 구성되었던 국민정책 참여단의 수의 토론회 과정도 거쳤습니다. 저도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거든요. 예. 참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감동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좀 지혜를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책 결정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2번의 이제 국민 대토론회, 3번의 권역별 국민정책 참여단 회의가 그것이었고요. 또한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게 한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또한 국가기후환경회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5개의 이제 기본 원칙을 세웠죠. 5개 기본 원칙이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먼저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이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예. 다음에 2번째가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즉 체감성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예. 3번째가 차별성으로 과거 정부에서 내놓았었던 대책과는 좀 차별화된 새로운 대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4번째가 합리성인데 모든 대책의 밑바닥에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한 대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실천성인데요.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면 소용없고요. 따라서 반드시 실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5개 기본 원칙 하나하나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미세먼지 대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올해 대책은 단기 대책입니다. 이제 올 12월이죠. 겨울부터 내년 봄 3월까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책인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게 됩니다. 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일단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 정도 줄이겠다. 이런 과감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기문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정책 제안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 봄철에 최초로 석탄 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이상 가동 중단하도록 하고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생계용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차량을 전면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올 겨울과 내년 봄에 실시되는 대책은 정말 과감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 봄까지 이루어지는 단기 대책은 뭐 금방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내년에 이루어지는 이제 중장기 대책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송용 에너지 가격 차이 개편을 한다든가 또 국가 전원 믹스, 에너지 믹스죠. 개선을 한다든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 로드맵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 제안 관련 일을 좀 시작할 거고요. 네. 예. 아울러 인근 국가들과의 어떻게 보면 국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의 해결 방안 모색에도 힘써 나갈 겁니다. 이러한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저희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대책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과 기업의 협조와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실천 이런 것들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합쳐져야만 우리나라 하늘도 푸르러질 것이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예.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우리의 실천이 순편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예.
강조하신 국민의 참여와 기업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단기적인 목표로 정한 미세먼지 20% 감축 꼭 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혈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가 검찰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주성분 자료가 허위임을 알고도 식약처에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 허위 자료 제출 보고받거나 지시하셨습니까? 신장 유래세포 들어간 거 언제 하셨나요? 7시간가량 영장 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보사 사태는 지난 3월 식약처가 약의 세포 성분이 다른 것을 확인해 유통과 판매를 중지하며 시작됐습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핵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핵으로 구성되는데 미국 판매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2핵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담긴 게 확인된 겁니다. 이 신장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졌고 결국 지난 7월 식약처는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오롱 측은 개발 때부터 성분은 같았고 이름만 잘못 알고 있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인보사 사용 환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연이은 고소 고발은 물론 당시 식약처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던 상황. 하지만 5달가량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실무 임원들의 첫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책임자인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물론 당시 식약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사멸시키는 화학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심태보 화학키노믹스센터 연구팀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특정 효소의 활성을 막는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폐암세포에 이 화학물질을 처리하자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고 암세포가 사멸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화학물질을 기존 항암제와 함께 넣어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화학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이동하기 편리하고 신속한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현행 규정상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돼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도록 일부 허용되는데 이에 대한 실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항무 기자입니다.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속도를 올리며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는 물론 인도나 이면도로에서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지난 7월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해 효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실증 사업 구역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의 청계중앙공원 주변 자전거 도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만 18세 이상으로 헬멧을 착용하면 탈 수 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지켜서 타면은 보행자나 타는 분이나 서로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형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특히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체 수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증 사업에 활용하는 전동 킥보드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1년 동안 대인과 대물 책임보험도 적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전 세계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던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뉴멕시코의 사막 한가운데 발사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폭발적인 화염과 함께 작은 캡슐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보잉사가 개발 중인 우주 택시 스타라이너의 비상탈출 캡슐 시험 현장인데요. 이 캡슐은 발사 5초 만에 시속 1000km에 달하라 1.3km 상공에 솟았다가 1분 30초 만에 땅에 착륙했습니다. 착륙할 때 펴져야 할 낙하산 3개 가운데 2개만이 펴졌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안전한 착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잉사는 밝혔습니다. 보잉사는 다음 달 스타라이너를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시험 발사한 후 내년에는 실제 민간인을 우주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슈프레강을 가로질러 푸른 조명 수백 개가 등장했습니다. 냉전 시대 동독과 서독을 나누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되는 오는 9일을 기념해 설치된 건데요. 강 곳곳에는 촛불 모양의 조명이 떠다니고요.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다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는 불빛입니다. 또 강 너머로는 화려한 그림과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화면도 설치됐네요. 바로 실제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던 곳이 이렇게 근사하게 탈바꿈한 모습인데요. 분단의 아픔이 서린 장소에 나타난 예술 작품, 아픔을 기억하는 독일인들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 한가운데 사막에서나 볼 법한 낙타 3마리가 등장했습니다. 뒤이어 양과 당나귀까지 모두 줄지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동물들은 뉴욕의 한 공연단이 예수의 탄생 연극을 위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로켓 무용단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 공연단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살아있는 동물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데요. 뉴욕의 대주교는 공연을 앞둔 동물들을 찾아와 기도를 하고 성수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한 뉴욕을 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칡뿌리하면 어렸을 때 줄임배를 채워주는 정겨운 먹거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칡덩굴은 한반도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15년 전 조성된 자작나무 숲입니다. 3헥타르 조성지 가운데 자작나무는 대부분 말라 죽었고 아예 칡덩굴 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잣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무성한 칡덩굴. 그로 인해 수십 년 된 잣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칡과 같은 덩굴류는 햇빛을 좋아하고 생명력이 강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결국은 광합성을 못하도록 덮어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산림 피해가 심각합니다. 덩굴류 말 그 자체로 감아 들어가서 사람 목 조이듯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고사됩니다.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덩굴을 제거해 줍니다. 산림청이 조사한 덩굴류 분포 산림은 4만 헥타르로 4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공산림 각국 인력들을 투입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덩굴류 제거를 잡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어린 나무일 때부터 덩굴류가 번성되지 않도록 빨리 적게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당국이 9월부터 11월까지를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덩굴류 제거에 나섰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산림을 뒤덮고 있는 덩굴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정책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이름난 우리나라. 어렵게 일군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녹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덩굴류 제거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뇌경색은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뇌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 든 뇌경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한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바로 이 뇌경색 환자라고 하는데요. 네. 뇌경색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가요?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요. 이 중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형태의 뇌졸중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 자체의 동맥경화에 의해서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심장이나 다른 혈관에서 날아온 색전에 의해서 뇌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뇌경색의 증상은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는데 증상이 금방 호전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뇌경색 발생 이전에 선행하기도 합니다. 뇌경색은 급성기 치료가 장기적인 예후 결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발생 당시에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뇌졸중 이제 두 가지 중에 뇌혈관이 막히는 건 허혈성 뇌졸중이 뇌경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뇌경색이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의 혈관성 위험 인자가 잘 조절되지 않다가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해서 결국은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나 아니면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 심장 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심장성 뇌경색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한 경동맥 협착이나 혈관 박리증, 혈액의 과응고증, 모야모야병 등 다양한 뇌경색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평소에 이 뇌질환 관련해서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뇌경색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갖고 있나요? 뇌경색 증상의 특징은 갑자기 발생하는 신경학적 이상인데요. 갑자기 발생하는 반신마비, 안면마비, 말 발음 장애 또는 언어 장애, 시야 장애, 어지러움증과 균형 장애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는 아주 심한 두통 등이 있습니다. 흔히 뇌졸중의 증상으로 알고 있는 좌우 양측의 손발 저림이나 시림, 목덜미가 뻐근하거나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들은 사실은 뇌경색의 증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뇌경색의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므로 이러한 뇌경색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실을 방문하여 신경과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뇌경색이 발병하게 되면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경색의 증상인 반신마비, 안면마비, 그리고 말 발음 장애, 언어 장애, 시야 장애, 어지럼증 등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대개는 1, 20분 안에 호전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학문적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말하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니 뇌졸중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가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서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니 뇌졸중은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뇌혈관이 막혔다 뚫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무심코 넘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뇌질환인 만큼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 혹시 있나요? 네, 뇌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후부터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재생이 어려운 뇌세포의 손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중요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큰 뇌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발생 후 4시간 반 이내이면 정맥 내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동맥 내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막은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혈전 제거술은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도 혈전 제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장 공통적인 것은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치료 효과가 크고 뇌경색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경색 발생 후 수시간에 불과한 골든타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느냐가 결정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이 골드타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뇌경색이 이 치료가 돼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혈전 용해수류의 급성기 치료를 잘 하더라도 뇌졸중에서는 후유증이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환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장애가 남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뇌 과소성을 효과적으로 활성시킬 수 있는 뇌경색 발생 후 6개월에서 1년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재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뇌경색은 발생 후 1년에 5%, 5년에 10% 정도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약물 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혈관성 위험인자 관리가 재발 예방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치료와 함께 꾸준한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런 재활 조치들도 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뇌경색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든타임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해서 발병 초기에 뇌경색이 진행하는 것을 막고 흡인성 폐렴이나 욕창 같은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우리 평소의 생활 습관에서 뇌경색을 예방하는 습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뇌경색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그 특징이긴 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혈관성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조절이 안 되다가 어느 한계를 넘는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인자를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초기에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때에 따라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과일과 채소류를 많이 먹고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적절한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적어도 일주일에 3, 4일은 30분 이상씩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기나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뇌경색 의심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과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뇌 영상 검사를 통해 미리 뇌 혈관이나 뇌 질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뇌경색 예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뇌경색이 우려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지 궁금해요. 아스피린이 뇌경색의 중요한 치료 약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그래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모두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특정 군에서 이제 위험인자와 그 다음에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잘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는 분들이요. 않는 분들에게 이제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에게 아스피린은 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위험인자라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그런 위험인자가 있고 가지고 있는 이제 혈관성 질환이 그 환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혈관성 질환의 위험도에 따라서 아스피린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발생하면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인 만큼 조기 예방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를 뒤덮은 초미세먼지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항공기가 우회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인도 정부는 건설 작업 중단과 차량 이부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고 미세먼지로 유명한 중국 역시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비해서 천연가스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땜질시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로 호흡하는 것이 일부의 특권이 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